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그 전복 영양 음식으로 너무 잘 알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만한 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젊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도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렇죠.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한 개 정도 전복이면은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한 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확실히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죽을 좀 할. 네. 전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복죽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네, 많이 많이 넣어야 넣으면 됩니다. 되나요? 네네. 질 좋은 재료를 많이. 네. 질 좋은 재료 많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 이런 전복죽이잖아요. 저는 네. 전복죽 생각하면서 죽을 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뭐 서울에 땡기니까 전복죽인데 전복이 별로 없어요. 전복죽은 좀 비싼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라도 올리고 전복을 더 넣지.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러면 전복을 많이 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자. 너무 비싸면 안 되니?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완도에서 대전복들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네, 꿀팁이네요, 이거. 네, 구독자분. 그래. 요 조그만 전복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해요. 그래서 이제 큰 전복들이 더 맛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내장도 잘 손질을 해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인 재료인 전복인데, 이 전복은 저희가 이제 완전 횟감 상태로 온 전복을 제가 손질한 거예요. 이 전복을 다 손질을 해서 다 썰어서 얘를 살짝 볶아서 여기 육수랑 같이 해서 냉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전복 내장인데 제가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복 내장도 다 손질을 해서 갈아서 그 육수랑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시켜 놔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가 5종 정도 있는 야채들이 들어간답니다. 5종이면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야채는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애호박이고요. 하얀 것들은 양파, 그리고 감자, 양배추, 그리고 당근, 네, 이런 거죠. 뭐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시간 날 때 다 이렇게 썰어놔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도 집에 이제 야채들 많잖아요. 야채들 집에 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냉동시켜 놨다가 나중에 죽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전복이 손질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지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렇죠. 손질한 거.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육수를 이제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반 컵 정도. 반 컵. 이 죽밥은 아까 육수처럼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는 네. 전복이랑 네. 전복 내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지금 이게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끓으면서 이게 쭉 전복 내장 색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맨 나중에입니다. 아까 부추 얘는 정말 하루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투머치 끓이게 되면 약간 질겨져요. 얘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으면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죽을 끓여주게 되면 얘가 질겨져요. 다 했을 때 얘를 마지막에 넣고 얘가 이제 다 녹으면서 이제 되게 끓을 때 끝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다 가열됐다고 했을 때면은 한 80% 정도 됐을 때. 네, 맞습니다.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불은 어느 정도로 하세요? 불은 집에서 하면 약 사이로 그냥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바로 끓이기만 하면 바로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전복 내장 색깔이 나오면서 예쁜 전복죽이 되죠.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그런가요?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다지는 부분에서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그 세트 같은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를 그래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네, 레시피를. 네, 네. 근데 이 따라해 보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에. 그럴 수 있죠. 셰프의 맛이 안 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또 오리지널 맛을 또 먹어봐야지 진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오세요. 여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네. 그럼 여기 죽집 이름이 혹시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 할 때 태평. 맞습니다. 맞습니다. 태평죽. 네. 여기 배민으로도 시킬 수가 있나요? 여기? 네, 배민도 되고요. 당연히 쿠팡이츠 주문도 되기도 하고요. 네. 밑에 있으면 그 포장 주문도 되기도 하고 여기 직접 오셔서 매장 크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죽을 드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칼륨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역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죠. 이런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미역의 효능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우리 낳고 뭐 드셨게요, 다. 미역국 드셨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만큼 사실 미역을 엄청 신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아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선조들이 생각할 만큼 미역이 아주 영양 덩어리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를 좀 이렇게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시지만 미역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미역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역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요. 칼륨 함량이 높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영양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와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칼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체중 조절이나 뭐 포만감을 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미역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칼로리는 엄청 낮거든요, 미역이.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요오드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갑상선에서부터 분비되어야 되는 모든 호르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미역이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포만감을 주는 이제 요인이 식이섬유 때문인 거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똑같은 그람수의 미역과 똑같은 그람수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칼로리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는 훨씬 높은 재료인 거죠. 그걸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니 당연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미역이랑 좀 조합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재료에 대해서만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짝꿍이랑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따뜻한 요리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미역죽 뭐 이런 따뜻한 요리도 너무 좋고 미역 냉국 이런 것처럼 차가운 요리도 미역이랑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해조류죠.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미역국, 미역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역죽으로 먹었을 때 이런 이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미역국도 아니고 미역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미역죽은 말 그대로 미역과 쌀을 푹 끓여낸 이제 죽요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될 때 함께 변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미역은 일단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변비 해소에 아주 탁월한 재료이기 때문에 미역죽은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역 자체가 엽산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신경 기능, 뇌 기능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또 엽산이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역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은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부드럽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엽산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고 좋은 메뉴죠. 근데 이게 미역죽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네.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조류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비린내, 비린내라고 하는 그 해조류만의 독특한 냄새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역죽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그들이 말씀하시는 비린내라는 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미역을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잘 불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걸 잘게 썰어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데 볶으면 그 비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확 하고 한번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죽을 끓이시면 훨씬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미역죽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게 마늘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마늘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비린내를 날리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뭐 간을 마지막에 하실 때 소금 간도 깔끔하게 너무 좋고요. 아니면 국간장이나 멸치 육수를 쓰시거나 하는 유로 소금이 아닌 다른 간을 가미할 만한 재료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풍미가 조금 더 배가 된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서 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미역도 적정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역을 굉장히 과량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역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이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미역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갑상선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는 것 정도의 미역 양이면 또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미역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미역에도 칼륨이 높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인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우리가 또 칼륨을 많이 먹으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미역도 칼륨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오기 전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미역을 충분히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한번 끓여낸 미역으로 죽을 끓이시거나 국을 끓이셔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미역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를 빼고는 뭐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또 엽산 함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정 양으로 지켜서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은 맞아요. 미역죽을 한번 제대로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좀 먹어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한번.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죠. 그분. 한번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역죽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역죽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역죽은 엄청 간단합니다. 음, 1번, 밥을 만든다. 음, 2번, 미역국을 만든다. 음. 3번, 이 두 개를 적정량을 넣고 끓인다. 너무 간단하죠. 미역국은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1인 분량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상태에서 밥을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미역국이에요. 일반 미역국보다는 미역량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느 정도 넣고 미역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소스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치킨 소스. 치킨 스톡인 네, 맞아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냥 같아요. 물 한 컵 반 정도. 물 한 컵 반? 그리고 아까 그 치킨 스톡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이요?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짜요.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조절하시면 되죠, 뭐. 적당한 간으로 나는 좀 싸게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드시고. 혹시 나는 치킨 스톡이 집에 없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만 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러면 원초적인 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집에 멸치랑 다시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멸치랑 다시마,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얘가 또 상했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근처에 마트에 팔아요. 아니면 쿠팡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저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요.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푹 끓이는 형태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들기름량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보통 셰프님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나요? 네, 1인분 했을 때, 네, 한 스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3, 4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미역의 풋내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이 푹 익힌 그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약간 약불에서 계속 끓여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만 준비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붓고 밥을 이 죽밥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같아요. 죽밥으로 하면.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한 공기 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 한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스푼 정도 넣으신 거죠? 이걸로 2스푼은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이, 그램으로 하면 300g 정도 넣긴 하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역국 양이랑 밥 양이랑 보면 한 1대 1.5 정도? 1대 1.5? 예, 미역국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의 밥죽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사이에서는 항산화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항산화가 대체 어떤 건가요? 항산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산화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 질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 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박사님 요즘 들깨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로 소고기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되면 좀 어떨까요? 아, 소고기랑 들깨요? 네. 아, 둘은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일단 소고기는 단백질이 많은 재료이고 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소고기 만두 사실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 들깨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 둘이 딱 합쳐지면 아주 맛의 보완뿐만 아니라 영양소 밸런스가 좋죠. 사실 강력한 것 같은데요? 그 이 두 개랑 같이 조합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소고기에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꾸준히 드시라라는 지침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재료가 이제 소고기죠. 근데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소고기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로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소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가 쉬운 어르신들한테도 소고기는 단백질도 채워주고 철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빈혈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안심? 안심. 네.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가 이제 단백질, 근육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나이가 그럴 수 들면 있죠. 들수록 네. 하체 근육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체 근육으로 먹은 소고기가 다 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특정 부위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키워야죠.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을 양질로 잘 드시는 거는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은 단백질로 소고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연골이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철분 함량도 높지만 소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뭐 칼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마그네슘도 섭취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골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고기 이런 고기류를 듣기만 해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들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들깨 있는 몸에 좋은 기름이 심장과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이렇게 들깨 가루? 빻은 거. 예. 그건 이제 들깨 가루고 네네. 우리가 보통 깨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는 참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약간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점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그래요? 들깨 가루만 보신 분들은 들깨의 원래 모양을 잘 모르시고 참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들깨는 아주 동그랗게 생긴 깨예요. 그래서 들깨를 거피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깨 가루의 고운 정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들깨 가루로 드셔도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영양은 그대로 다 많이 드실 수가 있고 통 들깨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들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이점을 잘 노리려면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괜찮아요. 통으로 먹는 건 좀 소화에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의 이점은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요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들기름의 향을 살짝 내고 싶을 때 쓰는 재료라면 들깨 가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댓국에 넣어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들깨 죽을 끓일 때에도 들깨 가루로 끓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통 들깨는 고명처럼 올라가는 가니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씹는 식감도 주는 재료여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들깨의 이점을 잘 써먹으실 수가 있죠. 소고기, 들깨, 죽 그냥 먹었을 때랑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영양적으로? 우선 소고기 들깨 죽을 만약에 끓인다라고 하면 우선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기 자체도 힘줄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조금 더 쉬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내 몸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볶다가 이렇게 푹 우려낸 국물 육수에다가 죽을 끓이는 거니까 소고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어서 죽을 쓰든 아니면 통 들깨를 이용을 하시든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제가 아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소고기죽 할 때는 소고기를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진다시피 해야죠. 다지다시피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좀 이 소고기 들깨죽을 만들었을 때 맛있고 좀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이 소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육수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고기 들깨죽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잘게 다진 소고기를 뭐 참기름도 좋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볶아서 겉면을 볶고 나면 고기가 안에 육즙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다진 소고기에 육수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뭐 불려서 갈아놓은 쌀 넣어서 푹 약불에 끓여내고 거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거 추가하셔가지고 들깨 향과 영양소를 딱 넣으시면 완벽하죠. 넣는 순서도 소고기를 먼저 넣고 물 네. 넣고 쌀 갈은 걸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네, 들깨가루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여기다가 좀 얘를 더 맛있게 그런 재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통 들깨 너무 좋고요. 그리고 통 들깨 자체는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들 뭐 들깨 가루를 넣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저는 버섯 같은 것도 같이 넣기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 식이섬유 추가할 수 있고 좀 향미도 더 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어떤가요? 마늘이나 파도 뭐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조금 더 향미를 가미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보다는 마늘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려면 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셔도 좋아요. 약간 소고기 국 끓일 때 뭘로 간하면 맛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럼 소고기 들깨죽을 먹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고단백 재료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생각해 보면 소고기를 뭐 한 번에 소고기 죽 끓일 때 내가 한 번 먹는다라는 전자에서는 한 공기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깨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가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신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 네. 소고기 들깨죽
섭취 주의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전히 소고기의 단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에 드실 양을 서너 번에 나눠서 드셔라라는 요 두 가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메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뭐 반근 정도 사면 300g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50g씩 먹어야지라고 하면 반근 사서 6등분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6등분씩 한 그 다져놓은 소고기를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오시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양이죠. 네, 셰프님 오늘 들깨 소고기죽 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고기 들깨죽은 너무 간단해요. 물을 한 1컵 반 정도 부으세요. 바지락 육수도 있고, 네. 뭐 사골 육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이런 다행히. 경우는 어떤 육수를 넣으시나요? 소고기 들깨죽 저기는 이제 사골 육수를 넣고, 약간 원재료 약간 어울리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은 사골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치킨 소스 기억나실까요? 얘는 한 티스푼 정도 얘도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깨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볶아서 이렇게 다지신 건가요? 그래서 다진 거를 그냥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 얘는 몇 그램을 넣냐 하면은 한 숟가락으로 크게 한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향 요소들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들기름을 처음에 살짝 넣는 이유는 네. 약간 엉겨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기름을 어떤 무조림을 할 때나 어떤 조림 같은 걸 할 때 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이 원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비법이 있습니다. 네. 끓이고 있는 건 한 중불에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끓을 때까지는 좀 센 불로 했다가 한 중간 불로 계속 끓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죽밥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죽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물량을 더 높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밥을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농도는 끓이다 보면 좀 묽다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그 들기름을 넣으시고 통들깨를 넣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기름, 향미에 대한 것들은 맨 나중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조리를 하다 보면 향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들기름을 제가 1차에 잠깐 넣었던 것들은 죽에 대한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넣은 거고, 마지막의 향은 드실 때 이제 고소한 향미가 일어나서 뭔가 식욕과 감칠맛에 대한 것도 더 올라올 수 있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통들깨, 얘는 살짝 씹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고명이거든요. 근데 고명이라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명을 올려준 거죠. 아까 그 고객도 어제 바지락죽 드셨다가 오늘은 또 소고기 들깨죽 드시고 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단골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